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예상했었던 일인데 또 저도 여러 차례 이번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배경과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심층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금리 추이를 보시면 그동안 2016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죠.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리고 지난 7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에 역시 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 금리 인상 폭을 보면 3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에서 0.1까지 인상했으니까 0.2%포인트를 인상한 겁니다. 통상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주요국들이 금리를 결정할 때 베이비 스텝 혹은 베이비 컷이라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0.25%포인트씩인데 3월에 금리 인상한 것이 0.2%포인트입니다. 그만큼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전환되는 이 24년 3월에 그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더 베이비 스텝보다 더 천천히 금리 인하하는 이미 그러니까 스몰러 베이비 스텝 이렇게 표현할까요? 스몰러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그 후폭풍이 클 수 있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매우 조금만 금리 인상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7월, 24년 7월 금리 인상 폭은 0.1에서 0.25니까 0.15%포인트로 더 천천히,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낮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0.25%포인트, 말 그대로의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 행보보다 그 보폭이 컸다라는 면에서 금리 인상 좀 적극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좀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보시는 것처럼 2007, 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금리를 이렇게 인상했었던 그런 움직임과 반대로 직전이죠. 그리고 직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했었죠. 금융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당시 금리 0.5% 금리를 다시 만났다라는 것이고, 이 0.5% 수준의 금리는 일본 역사적으로 본다면 1995년 이때 0.5% 금리까지 인하하는 추세 속에서 다시 0.5% 금리를 만난 거니까 정말 이것은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일본이 역사적으로 1970, 80년대 높은 성장세, 세계 경제를 뭐 거의 쥐락펴락했던 세계 모든 인구가 일본의 뭐 워크맨을 이용하고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또 자동차 도요타라든가 이런 일본의 모든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이용했었던 그런 시대에 일본이 고성장했었다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차츰 전환되다 보니까 그 저성장 국면에 걸맞는 낮은 금리를 도입하기 시작했었고, 특히 2015년 이래로 일본 경제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보자 했지만 그게 성공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평가가 일본의 금리, 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쁜 금리다.
혹은 그 낮은 금리로 인해서 일본에서 돈이 떠난다. 미국으로 다 떠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22년, 3년, 4년 동안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일본만 낮은 금리를 유지했으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 들어서 특히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동안 일본만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으니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던 거죠. 일본에서 차라리 돈을 빌려다가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미국으로 돈을 옮기자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그것이 또 엔저를 만들고 엔저 때문에 더 돈이 떠나고 이런 현상 속에서 나쁜 엔저다. 일본이 정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 안 된다라는 나중에 재평가가 일어났었습니다. 뭐 그게 또 아베노믹스였기도 하고요.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보자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됐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일본은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른바 피벗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세계적으로 높은 금리를 차용하다가 왜? 높은 물가를 만났고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24년 중반까지는 긴축의 시대였지만 24년 중반부터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저마다 적절한 금리를 찾아나가는 금리 인하의 시대, 이것을 저는 피벗이라고 했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했죠. 그리고 역시 일본도 나름대로 적정한 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가 적정 금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 금리는 지금 대략 봤을 때 0.7% 정도. 이 목표하는 아이디어라는 일본 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금리는 무엇일까? 0.7. 좀 더 과감하게라고 한다면 0.1까지도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피벗을 하는 것이고 세계 각국은 세계 각국대로 저마다 중립금리를 찾아 세계 각국은 저마다의 아이디어란 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 일본의 금리 인상도 피벗이고 세계 주요국들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피벗이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25년 경제 전망서의 제목이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 전망이었지 않습니까? 그 피벗의 시대에 결국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맞이하는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일본으로부터 빠져나갔던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청산이라는 절차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다가 24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또 25년 1월 들어서 어떻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역시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는 물가예요. 물가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 안정의 대표격이 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니까 물가도 고려해야 되고 고용도 고려해야 된다. 두 가지 연준의 표현으로는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역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일본 경제를 잠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배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자로 일본의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3.6%가 발표됐어요.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죠. 사실 일본 경제가 2024년에도 2%대 중후반을 주로 기록했었는데 9월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일본이. 그것에 따른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다시 2%, 이 빨간색 선이죠. 2%의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물가로 전환될까봐 그럼 다시 잃어버린 20년, 30년 진입하는 게 아닐까.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하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는 게 막혔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상했고 7월에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것에 따른 영향이 나타난 거예요.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대략 한 2, 3개월 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랬다가 금리 인상을 당분간 멈췄던 겁니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높은 금리 아닌가. 0.25%도 일본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금리 아닌가.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되는 국면이고 물가도 2% 밑으로 떨어지는 국면이고 그렇게 전개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금리 인상을 추가 금리 인상을 지난 24년 7월부터 멈췄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2.9, 3.6이니까 사실은 이런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역시 2%라는 목표 물가를 너무나 과도하게 상회하는 그런 고물가로 전개되니까 오히려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것이었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폭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폭 베이비 컷을 단행했다는 그동안에는 스몰러 베이비 컷을 단행했다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베이비 컷을 단행한 것이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전개된다라는 우려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여러 물가 지표가 있거든요. 일본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있지만 일본 경제의 가장 대표격에 해당되는 물가 지표가 당연히 CPI 물가 상승률 추이일 텐데 정식 표현으로는 일본 도쿄 CPI 물가 상승률입니다.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그러니까 내각부예요. 내각부. 일본 내각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 지표고 이것은 일본 통계청입니다. 네. Statistics Bureau of Japan. 일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물가가 가장 유명한 물가인데 역시 물가 상승률 지표도 9월, 10월 비슷하죠. 흐름은 물가 상승률 지표가 금리 인상 이후 떨어지다가 2% 언더로까지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이 조심스러웠죠.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없었죠. 근데 11월 물가 상승률이 2.6%, 또 12월 물가 상승률이 3.0%로 발표되면서 금리 추가 인상 안 하면 안 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근원 물가를 봐야겠습니다. 근원 물가를 볼 때 역시 추세적으로도 다시 물가가 22년 당시의 고물가를 다시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장기 추이로 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원 물가를 좀 봐야죠. 제가 오랜만에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기초 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지표를 계산할 때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평균, 가중 평균 등락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그 460여 가지 품목 중에 부문을 나누면 한 12가지 부문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문이 뭐겠어요? 식료품 물가. 또 한 가지 부문이 에너지 관련 물가예요. 근데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관련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절성 요인을 받는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수품 수요가 늘어날 때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높다든가 이렇게 계절적인 효과가 작용돼요.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급등락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해야 그냥 일본의 혹은 그 나라의 기조적인 물가의 흐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을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 게 근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역시 일본의 근원 물가 상승률조차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2.3%를 기록했었고 이후 3.0%까지 기록했으니 일본의 근원 물가 3%까지 올랐네? 그러면 이 근원 물가가 3%면 너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높은 물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움직임. 그게 금리 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금리 인상론이 이미부터 시장에 거의 기대치로 컨센서스로 잡혔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일본에 정말 많은 물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들이 많을수록 통계 지표들이 많을수록 통계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onsumer Price Index CPI 기준으로도 전월보다 올랐고 또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전월보다 그 인덱스 자체가 올랐고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 연간 상승률로 봐도 전월보다 올랐고 또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도 2.4% 수준에서 유지됐고 또 하우싱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100을 상회하죠. 또 인플레이션 레이트 연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2.9에서 3.6으로 올랐고 인플레이션 레이트 전월 대비도 0.4에서 0.6으로 올랐고 도쿄 CPI 전년 동월 대비로도 올랐고 도쿄 CPI 근원 물가가 아닌 전체 물가 헤드라인 물가로 봐도 2.6에서 3.6으로 올랐고 그리고 도쿄 CPI 근원 물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준으로도 높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고 전반적으로 요거 하나만 빼면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이다 라고 일본 물가 지표를 총괄적으로 해석해봐도 BOJ로서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가 없었다.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립금리, 일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금리가 역시 0.7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디어란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상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물가지표가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물가지표가 올라줬으니 다행이다. 금리 인상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좀 곤욕스러운 거, 다소 딜레마스러운 거, 일본 경제,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일본 경기가 다시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일본 경기가 건전하게, 견조하게 뒷받침되어야만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경기 상황도 봐야 됩니다. 경기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 GDP를 인덱스로 표현했을 때 2019년 1분기를 100으로 표현해 본 거야. 그때보다 예를 들면 공공지출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많이 꺾였죠. 팬데믹 때 꺾였고 21년, 22년 그때보다는 회복되는 경로였는데 최근 들어도 그래도 나름 회복세를 진전시키고 있어요. 그죠? 역시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실질 GDP 같은 경우도 많이 꺾였다가 나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그죠? 역시 총고정자본 형성, 설비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기존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호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만한 조심스러운 여건은
조성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일본 경기 상황을 진단할 때 일본 경제 전망이 필요합니다. 역시 일본 내각부의 정부 사이드의 전망도 필요하고 일본의 민간 경제 연구 기관의 전망도 필요한데 다른 건 안 보고 이 맨 위에 줄만 보겠습니다. 위에 줄만 보시면 일단 24년 일본 경제 성장률이 0.4%였어요. 23년이 0.7%였어요. 그러니까 제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 인상이 조심스러웠던 겁니다. 조심스럽고 금리 인상을 또 추가적으로 단행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물론 목표하는 금리를 찾아서 인상해 나가고 싶지만 금리 인상했다가 일본 경제가 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25년 경제는 그래도 일본 경제가 다소 23, 4년보다 희망적입니다. 제로 성장에서는 벗어나는 1% 성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본 경제로서는 일본 경제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그 과거 경로로서는 그래도 1.1%, 1.2% 이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때 아니면 언제 금리 인상하느냐. 바로 그거죠. 이때라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의 배경이에요. 물가 상황,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해석은 또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어쨌든 중앙은행의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의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여정에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 그 물가와 경기 상황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다만 호락호락한 금리 인상은 아닙니다. 일본 경제가 매우 호황은 아니니까요. 역시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단행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봐야죠, 이제는. 금리 인상을 했으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영향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엔캐리 청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엔캐리 청산 시그널로 작용할까 하는 여러분 걱정들 많이 있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로 보시면 이렇게 일본 경제 역사상 이렇게 밑에 있는 구간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낮은 금리의 일본 경제에서 높은 금리의 미국으로 떠나자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다가 자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엔캐리 청산.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다가 또 다시 돌아오자 하면서 청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4년 일본의 금리 인상의 여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또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이 청산이 급진적인 대대적인 청산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대적인 급진적인 청산이 일어난다면 이것에 따른 시장에 충격이 있겠죠.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이 쏠렸다가 그 돈이 많은 자금이 또 빠져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겠죠.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주식시장도 흔들리겠죠. 그런 공포감이 지배적으로 작용했었던 시점이 언제죠?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였죠. 특히 일본은 금리 인상의 여정을 두 차례 가져갔는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빅컷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자, 화면을 키울게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할 이유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혹은 엔캐리 청산의 매력도가 점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엔캐리 청산 절차로 급격히 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집중됐었던 거예요. 일본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었던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8월 5일 직전 금요일 날 미국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서둘러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때 그것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었습니까? 실제 엔캐리 청산이었습니까? 실제 엔캐리 청산도 일부 있었지만 우려할 만큼의 청산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포감이 작용됐었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즉시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포감 때문에 블랙 먼데이 찾아왔으니 여러분 시장에서 떠날 필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드렸던 거죠. 일시적인 조정인 것이다. 오히려 시장에 더 들어가야 될 시점인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보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보면 실제 24년에 그 당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다만 이게 급진적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급진적인 청산이 아니죠. 완만한 청산인 거고요. 역시 청산 이후 다시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를 보세요. 미국 금리는 4.5%예요. 일본 금리는 지금 인상했어도 0.5%예요. 여전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유는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율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마다 미국이 더 유리해, 미국 자산이 유리해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엔캐리 청산이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냐, 미국에서 빠져오는 돈이 많냐. 근데 밑에 있으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또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을 너무 갖지 마시라. 너무 갖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담을 말씀드리면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것 역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조정이 되면 그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 오늘까지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열립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나눴던 그 의제들은 당연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설 연휴 기간이죠. 예, 월요일 날 저녁 6시에 여러분께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은 꼭 보십시오. 그냥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만 쭉 따라가셔도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즉시 분석 같은 거는 필요시에 채택해서 보시면 되죠. 토론 영상도 마찬가지. 나 이런 토론 관심 있어. 관심 있는 건 보시면 좋겠고, 월요일 시그니처 영상은 꼭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트럼프가 화상연설이 있었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직접 참석할 수는 없죠. 바로 취임했는데 말이죠. 그 취임식과 겹쳤기 때문에 갈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이제 화상연설로 대체했는데 세계의 대통령처럼 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세계적인 자본가들, 기업인들, 또 세계적인 국가 원수들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죠. 세계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해라. 이것은 아마도 파월 들으라고 한 소리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물론
트럼프가 금리 인하해라 라고 한다고 금리 인하할 중앙은행은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각국으로부터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로부터는 당연히 독립성이 있죠. 파월조차 이 이야기 듣고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압박을 취하고 있다라고 어쨌든 잘못된 해석이라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금리 인하할 것 같아 하면서 대대적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결과가 초래됐고 S&P 500이 정점을 찍었죠. 그러나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결과를 어쨌든 성적표로서 받아들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시장에는 일부나마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본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일본의 엔캐리 청산 절차인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세게 일어났었다면 이제 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일부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일본의 금리가 그래봐야 고작 0.5, 미국의 금리가 4.5니까 여전히 4%포인트의 격차가 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급진적인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캐리 청산이 일부 일어나거나 그 시그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자본시장의 충격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이렇게 과잉 공포감이 들어서 시장이 조종되는 것은 물장구고 실제 물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금리 인상 결과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물결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환율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투자은행들, IB들은 엔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자은행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N절을 전망하는 사람이래요. 투자은행도 있고 또 N강을 전망하는 N고를 전망하는 투자은행도 물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전제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이런 흐름이다. 어쨌든 2024년에 도달했던 N저 기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N저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다소 엔화 강세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투자은행의 평균치예요. 전망의 평균치입니다.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역시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려있다.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개된다. 2차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못하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미국은 인하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는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기조, 달러 인덱스 자체는 높게 유지됩니다. 인플레이션이 2차로 올 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달러의 강세 기조는 유지돼.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엔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니까 또 N고의 형태로는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쉬워지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때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엔화 강세가 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해가시죠? 원화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양강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상당 수준 안정화되는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못하죠.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엔화
미국의 달러 강세 기조는 많이 꺾일 겁니다.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겠죠. 다만 일본은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엔화도 약세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이 주요 투자은행들이 1번으로 전제하느냐 2번으로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엔 달러 환율의 흐름이 달리 전개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거. 어떻게 전제하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으니까 결국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조만간 트럼프의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의 연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함의 또 즉시 분석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좀 찾아볼 테니까 그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상 거의 마무리할 시점인데 제가 홍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피셜 클럽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주요한 변수들이 매일 전개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즉시 분석해 드릴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있죠. 역시 매주 줌 수업을 하는데 마침 1월 25일 날 첫 번째 줌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의들에 대해서 마구 난상 토론하듯이 제가 의견을 소신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온오프 특강을 할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오프라인 특강이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다면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오전 10시 정도부터 월간 세미나 매월 찾아뵙는 온오프 병행 특강이지만 오프라인 특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은 가급적 와주시고 지방에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매월 저와 함께 이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통을 계속 하시는 소통 가득한 이른바 경제하숙집이죠. 경제하숙집에서 저의 요리를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리를 좀 자주 선물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이 경기의 어떤 변화 국면에서 여러분이 적절한 갈피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의문들, 경제적 의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생기초 강의, 칠판 강의도 준비를 했어요. 설 연휴 기간에 정말 생기초 강의, 칠판 강의 좀 들으시면서 내가 전혀 이런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그게 왜 주식시장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왜 그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고리를 명확히 갖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생기초 강의 찾아와 주시길 또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고 설 연휴 행복하게 안전한 운전 귀향길 또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